17. 바그라티온의 우측에서는 9시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고 있었다. 전투를 시작하려는 돌고르코프의 요구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데다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바그라티온 공작은 총사령관에게 사람을 보내 그 문제에 대해 물어보자고 돌고르코프에게 제안했다. 양측면 사이의 거리가 거의 10베르스트여서 설령 전령이 죽지 않는다 해도 설령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총사령관을 찾아낸다 해도 저녁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바그라티온은 알고 있었다. 바그라티온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듯 무표정한 큰 눈으로 수행단을 돌아보았다. 자기도 모르게 흥분과 기대로 얼어붙은 로스토프의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로스토프를 파견했다. 만약 총사령관님보다 폐하를 먼저 뵙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하? 로스토프가 한 손을 군모챙에 붙이고 물었다. 폐하께 전해도 줬소. 돌고르코프가 바그라티온의 말을 황급히 가로막으며 말했다. 산병선에서 교대하고 돌아와 아침이 밝기까지 몇 시간 눈을 붙인 뒤이어서 로스토프는 동작의 탄력, 자신의 행복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쉽고 즐겁고 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와 더불어 유쾌하고 대담하고 결연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모든 바람이 이날 아침에 다 이루어졌다. 결전이 벌어졌고 그는 거기에 참가했다. 또한 가장 용맹한 장군의 연락 장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무를 띠고 쿠트조프에게 가게 되었다. 어쩌면 군주에게도 갈지 몰랐다. 밝게 빛나는 아침이었고 그가 탄 말은 뛰어났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다. 명령을 받자 그는 말을 몰아 전선을 따라 달려갔다. 처음에는 전투에 돌입하지 않은 채 꼼짝 않고 서있던 바그라티온 부대의 전선을 따라 말을 달렸다. 그 다음에는 우바로프의 기병대가 점유한 지역에 들어섰고 여기에서 이미 부대의 이동과 전투 준비의 징후를 알아차렸다. 우바로프의 기병대를 지나칠 때 그는 앞쪽에서 들려오는 대포와 여러 화포의 발사 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총포 소리가 점점 맹렬해지고 있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두세 발의 총소리와 뒤이은 한두 발의 화포 소리가 들리던 이전과 달리 싱그러운 아침 공기 속에서 프라첸 앞쪽의 산비탈을 따라 우레 같은 라이플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이사이에 화포 소리가 어찌나 자주 끼어드는지 이따금 몇몇 포성들은 더 이상 따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전체적인 울림으로 어우러졌다. 라이플 총 연기가 마치 산비탈을 따라 서로를 추격하며 달리는 듯하고 화포 연기가 빙글빙글 소용돌이 치며 올라가 사방으로 흩어져 뒤섞이는 모습이 보였다. 연기 사이로 번뜩이는 총금의 광채로 크게 무리지어 이동하는 보병들과 녹색 포차로 좁은 띠를 이룬 포병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로스토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언덕에서 잠시 말을 세웠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집중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벌어지는 일을 파악할 수도 없었다. 저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포처럼 펼쳐진 부대들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움직였다. 하지만 어째서 누가 어디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광경과 소리는 그에게 엄울하고 소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힘과 결의를 북돋았다. 자, 좀 더 힘을 내. 그는 마음속으로 그 소리에 말을 건네며 다시 전선을 따라 말을 몰아서 이미 부대들이 전투에 돌입한 지역으로 점점 더 깊숙이 침투했다. 저곳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잘 되겠지.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어느 오스트리아 부대를 지나친 로스토프는 그 다음 전선이 그것은 근위대였다. 그 전선이 이미 전투에 돌입한 것을 보았다. 잘 됐어. 가까이 가서 보아야지.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의 최전선을 따라 달렸다. 말을 탄 사람들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대열이 흐트러진 채 공격에서 돌아오는 아군의 근위 창기병이었다. 그들을 지나치다가 로스토프는 무심결에 그들 중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는 앞으로 계속 달려갔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몇백 걸음을 가기도 전에 벌판 전체에 걸쳐 뻗은 거대한 기병대 무리가 그의 왼쪽에서 앞을 가로지르며 나타났다. 눈부신 하얀 군복을 입고 검은 말을 탄 그들은 그를 향해 똑바로 질주해 왔다.
로스토프는 이 기병들이 통과하는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다. 만약 그들이 같은 속도로 달렸다면 그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 속도를 높여서 몇몇 말들은 이미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말 발굽 소리와 그들의 무기가 쟁강되는 소리가 로스토프의 귀에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말과 사람들의 모습, 심지어 얼굴까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맞은편에서 접근해오는 프랑스 기병대를 공격하러 가는 아군의 근위 기병들이었다. 근위 기병들은 빠른 속도로 말을 몰긴 했지만 아직은 말을 억제하고 있었다. 로스토프는 이미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한 장교가 자신의 순종말을 전속력으로 몰면서 돌격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로스토프는 짓밟히거나 아니면 프랑스군에 대한 공격에 휩쓸릴까봐 두려워 전선을 따라 말을 최대한 힘껏 달렸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 몸집이 장대하고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는 맨 끝의 근위 기병은 앞쪽에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로스토프를 보자 사납게 인상을 썼다. 만약 로스토프가 그 근위 기병이 탄 말의 눈을 채찍으로 후려칠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면 근위 기병은 틀림없이 로스토프와 그의 말 베두인을 쓰러뜨렸을 것이다. 키가 50, 베르쇼크나 되는 덩치 좋은 검은 말은 귀를 접은 채 옆으로 비꼈다. 그러나 곤보 근위 기병이 커다란 박차로 옆구리를 세차게 치자 말은 꼬리를 휘두르며 목을 쑥 빼고는 더욱 빠르게 질주했다. 근위 기병들이 로스토프를 거의 다 지나쳐갈 즈음 그는 우라 하고 외치는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본 그는 근위 기병의 선두 대열이 아마도 프랑스 군일 붉은 견장을 단 낯선 기병들과 뒤섞이는 광경을 보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곧이어 어디에선가 대포를 쏘기 시작해 모든 것이 연기로 뒤덮였기 때문이었다. 로스토프를 지나친 근위 기병들이 연기 속으로 자취를 감춘 순간 그는 그들을 뒤따라 질주해야 할지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프랑스군조차 경탄한 근위 기병들의 눈부신 공격이었다. 나중에 로스토프는 거구의 미남들로 이루어진 그 부대 전체에서 1천 루벌짜리 말을 탄 부자, 젊은이, 장교, 사관 후보생 등 그를 지나쳐 달려간 그 눈부신 사람들 중에서 공격 후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1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왜 부러워해야 하지? 내 몫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난 지금 군주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로스토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렸다. 근위 보병대와 나란히 가게 된 그는 그들 머리 위로 그리고 그들 주위로 포탄이 날아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포탄 소리를 들으스라기보다는 병사들의 얼굴에서 불안을 보고 장교들의 얼굴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군인다운 엄숙한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대열을 지은 근위 보병 연대들 가운데 한 연대의 뒤를 지나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로스토프. 뭐야? 그는 보리스를 알아보지 못한 채 부름에 대꾸했다. 어때? 제1전선에 떨어졌어. 우리 연대가 공격을 했다니까? 보리스가 처음으로 공격에 참가한 청년들이 흔히 그러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스토프는 말을 멈추었다. 정말? 그가 말했다. 그래, 어떻게 됐어? 물리쳤지. 말이 많아진 보리스가 활기차게 말했다. 상상할 수 있겠어? 그러더니 보리스는 제 위치에 있던 근위대가 눈앞의 군대를 보고 오스트리아 군으로 착각했다가 그 군대가 발사한 포탄에 자신들이 제1선에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예기치 않게 전투에 돌입해야 했던 경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로스토프는 보리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말을 움직였다. 넌 어디로 가는데? 보리스가 물었다. 임무를 띠고 폐하께 가는 길이야. 저기 계셔. 로스토프의 말을 폐하가 아닌 전하를 만나야 한다는 뜻으로 듣고 보리스가 말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대공을 가리켜 보였다. 대공은 철모를 쓰고 근위 기병용 상의를 입은 차림으로 언제나처럼 어깨를 으쓱 올리고 눈썹을 찌푸린 채 하얗고 창백한 오스트리아 장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저분은 대공이잖아. 난 총사령관님이나 군주께 가야 해. 로스토프는 이렇게 말하고 말을 움직였다. 백작. 보리스처럼 활기에 넘친 베르크가
다른 쪽에서 달려오며 외쳤다. 백작, 난 오른팔에 부상을 입고도 전선에 남았습니다. 백작, 난 이제 왼손으로 장금을 쥐입니다. 백작, 우리 폰 베르크 가문은 모두가 기사였어요. 베르크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로스토프는 그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거니디오와 텅 빈 지역을 지나친 로스토프는 건의 기병의 공격에 휘말린 것처럼 또다시 제1전선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총성과 포성이 가장 격렬한 곳을 멀리 우회하며 예비부대의 전선을 따라 말을 몰았다. 벼랑간 그의 앞쪽과 아군의 뒤쪽에서 그가 결코 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던 곳에서 라이플 총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적이 아군의 후미에 있나?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이 들자 자신과 전투 결과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이든 그는 생각했다. 이제 이미 우회할 지점이 없어. 이곳에서 총사령관님을 찾아야 해. 만일 모두 죽었으면 나 임무도 끝장나는 거야. 로스토프가 프라츠 마을 넘어 온갖 부대의 무리가 뒤섞여 있는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갑자기 그를 덮쳤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구에게 쏘는 거야? 누가 쏘는 거야? 로스토프는 그의 길목을 막고 서로 뒤섞여 도망치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병사들의 무리와 나란히 달리며 물었다. 그런 건 악마나 알겠지. 전부 죽었어. 전멸이라고. 도주하는 병사들의 무리가 러시아어로, 독일어로, 체코어로 대답했다. 로스토프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독일 놈들을 쳐부수자, 한 사람이 소리쳤다. 악마에게 그 놈들을 잡아가라고 해, 배신자들. 악마가 잡아갈 저 러시아 놈들. 독일인이 뭘 하고 투덜거렸다. 몇몇 부상병들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욕설과 고함과 신음이 하나의 전체적인 울림으로 뒤섞였다. 사격 소리가 잦아들었다. 나중에 로스토프가 알아보니 러시아 병사들과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서로에게 총질을 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서사, 도대체 이게 뭐야?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폐하께서 어느 순간이든 저들을 보실 수 있는 이곳에서도 아니야. 틀림없이 몇몇 불안당의 짓일 거야. 이런 일은 곧 지나갈 거야. 이건 아니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저 얼른 저놈들에게서 떨어지자. 패배니 도준이 하는 생각은 로스토프의 머리에 들어올 수 없었다. 바로 프라첸 고지에 있는 총사령관을 찾도록 지시받은 바로 그 고지에 있는 프랑스군의 대포와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18. 로스토프는 프라츠 마을 부근에서 쿠투조프와 군주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 명의 지휘관도 없었고 무질서한 군대의 잡다한 무리뿐이었다. 그는 한시 앞 이 무리를 지나치기 위해 이미 지쳐버린 말을 재촉했지만 앞으로 나아갈수록 무리는 더 무질서해졌다. 그가 큰 길로 나오자 콜야스카들, 온갖 종류의 에키파시들, 온갖 병종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병사들, 부상자들과 부상을 당하지 않는 자들로 붐볐다. 프라첸 고지에 배치된 프랑스 포병 중대에서 날아오는 포탄들의 어물한 소리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와글거리며 어지럽게 꿈틀대고 있었다. 폐하는 어디 계신가? 쿠투조프는 어디 계셔? 로스토프는 멈춰 세울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물었지만 누구에게서도 답을 얻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한 병사의 옷깃을 움켜잡고서 강제로 대답을 받아냈다. 형제, 다들 한참 전에 저기 앞쪽으로 주랭랑을 쳤지. 병사는 무엇 때문인지 킬킬거리며 몸을 빼리고 버둥거리면서 로스토프에게 말했다. 로스토프는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한 이 병사를 내버려 두고 고위층 인사의 종졸이나 조마사의 말을 멈춰 세운 뒤 그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종졸은 군주를 치는 카레타가 1시간 전에 바로 이 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갔으며 군주가 중상을 입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럴 리가, 로스토프가 말했다. 아마 다른 누구겠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종졸은 자신만만하게 씩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저 같은 놈도 폐하를 알아볼 때가 됐지요. 베테르부르크에서 이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번 뵌 것 같습니다. 지독하게 창백한 모습으로 카레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이지 검은 말이 끄는 사두마차가 우리 옆을 쏜살같이 지나치는데 어찌나 덜그럭대든지
이제 저도 차르의 말과 일리아 이바노비치를 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부 일리아는 차르 외에는 아무도 마차로 모시지 않거든요. 로스토프는 그의 말을 놓아주고 앞으로 가려 했다. 옆을 지나치던 부상당한 장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누굴 찾으십니까? 장교가 물었다. 총사령관이 말입니까? 포탄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우리 연대에서 가슴에 포탄을 맞으셨지요? 전사하신 게 아니라 부상을 당하셨지. 다른 장교가 말을 바로잡았다. 누가요? 쿠트조프가요? 로스토프가 물었다. 쿠트조프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어쨌든 매 한 가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저기 저 마을로 가십시오. 그곳에 지휘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장교는 호스티에라데크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 지나쳐갔다. 로스토프는 왜? 그리고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 채 천천히 말을 몰았다. 군주는 부상당했고 전투는 패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로스토프는 장교가 가리킨 대로 멀리 탑과 교회가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어디로 서둘러 가야 했단 말인가? 심지어 군주와 쿠트조프가 살아있고 부상도 당하지 않았다 해도 이제 와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길로 가십시오, 장교님. 거기에 있다가는 적사합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다.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고요. 오, 무슨 소리야? 다른 병사가 말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이 더 가까운데? 로스토프는 잠시 생각하다가 거기로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들은 바로 그 방향으로 갔다.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폐하께서 부상을 당하셨다면 그런 마당에 내가 정말 나를 소중히 할 수 있겠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프라첸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지역으로 들었었다. 아직은 프랑스군이 점령하지 않았지만 살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인들은 오래전에 그곳을 버리고 떠난 상태였다. 벌판에는 기름진 밭에 쌓인 나까리처럼 1대샤티나당 10명에서 15명의 사상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부상자들은 둘 혹은 셋씩 함께 기어갔다. 불쾌하고 때로는 로스토프가 듣기에 억지로 꾸민 듯한 그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로스토프는 고통에 처한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빠른 속도로 말을 몰았다. 그는 무서워졌다. 자기 목숨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했던 용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용기로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고 사상자들로 뒤덮인 이 벌판에 사격을 중지했던 프랑스군은 벌판에서 말을 타고 가는 부관을 보자 그가 있는 쪽으로 대포를 돌려 포탄을 몇 발 쏘았다. 바람을 휙휙 가르는 그 무시무시한 소리에 대한 느낌과 주위를 에워싼 시체들이 로스토프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자기 연민이라는 하나의 인상으로 어우러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지금 이곳에서 이 벌판에서 대포가 나를 겨누는 상황에서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실까? 그는 생각했다. 호스티에라데크 마을에는 비록 혼란에 빠졌어도 매우 질서 있게 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러시아 군대가 있었다. 프랑스군의 포탄이 이곳에는 미치지 않아서 사격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다. 여기에서는 이미 다들 아군이 전투에 패한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렇게 말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군주가 어디에 있는지, 쿠트조프가 어디에 있는지 로스토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군주의 부상에 대한 소문이 옳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런 헛소문이 유포된 것은 황제의 수행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전쟁에 나갔던 국내 대신 톨스토이 백작이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군주의 카레타를 타고 전장에서 달아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교는 로스토프에게 마을 너머 왼편에서 최고 지휘관들 중 누군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로스토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찾으리라는 기대도 없이 그저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그곳으로 출발했다. 산베르스트가량을 가서 러시아군의 마지막 부대를 지나친 로스토프는 도랑으로 에워싸인 채소밭 주위에서 말을 탄 채 도랑을 마주하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군모에 하얀 깃털 장식을 한 사람은 왠지 로스토프에게 낯이 익었다. 멋진 젓갈색 말을 탄 또 다른 사람은 도랑으로 다가가더니 말에 박차를 가하고 고삐를 늦추어 채소밭의 도랑을 사뿐히 뛰어넘었다. 말의 뒷발굽에 두둑의 혈기 조금 흩어져 내렸을 뿐이었다. 그는 말을 획 돌려 다시 도랑을 도로 뛰어넘더니 하얀 깃털 장식을 단 사람에게 아마도 똑같이 해보라고 권하는 듯
정중히 말을 건넸다. 로스토프에게 낯익어 보인 형상을 하고 왠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주의를 끈 이 사람은 고개와 한 손으로 거절하는 몸짓을 해 보였다. 그 몸짓에 로스토프는 자신의 애통과 숭배의 대상인 군주를 순간적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저 사람이 그분일 리 없어. 이런 황량한 벌판 가운데 혼자 계실 리 없어.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그때 알렉산드로가 고개를 돌렸고 로스토프는 자신의 기억 속에 겉으로 생생하게 새겨진 흠모하는 이의 생김새를 보았다. 군주의 얼굴빛은 창백했고 두 뺨은 훌쭉했으며 두 눈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그의 얼굴의 매력과 온화함을 더했다. 군주의 부상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로스토프는 행복했다. 군주를 보아서 행복했다. 그는 군주를 곧장 아련하여 돌고르코프에게 명받은 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심지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막상 염원하던 순간이 찾아와 연인과 단둘이 있게 되면 기쁨으로 어리둥절한 나머지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밤마다 꿈꾸던 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듯, 또한 도움을 구하거나 때를 미루어 달아날 기회를 노리며 두려운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듯 지금 로스토프도 세상에서 가장 바라던 기회를 얻고도 군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왜 부적절하고 무례하며 불가능한지에 대한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뭐야? 마치 내가 저분이 혼자 의기소침하게 계신 틈을 이용하게 되어 기뻐하는 것 같잖아? 이런 슬픔의 순간에는 낯선 얼굴이 저분에게 불쾌하고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저분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지금 같은 때에 내가 저분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군주를 향해 준비한 그 무수한 말들이 지금은 머릿속에 단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말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 말들은 대부분 승리와 환희의 순간에, 특히 부상으로 인한 죽음의 순간에 군주가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 죽음을 앞에 둔 그가 전투에서 증명한 자신의 사랑을 군주에게 고백하는 순간에 나올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프랑스군의 오른쪽을 치라는 명령에 대해 폐하께 뭐라고 여쭙지? 벌써 오후 3시가 지났고 전투는 패했는데, 아니, 난 절대로 폐하께 다가서서는 안 돼. 폐하의 상념을 방해해서는 안 돼. 폐하로부터 불쾌한 시선을 받고 나쁜 평가를 듣느니 차라리 1000번을 죽는 게 더 나아. 로스토프는 그렇게 결심하고 가슴에 슬픔과 절망을 안은 채 물러났다. 그러고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군주를 계속 돌아보았다. 로스토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프게 군주로부터 물러나는 동안 폰톨 대비가 우연히 똑같은 장소에 왔다가 군주를 보고는 곧장 말을 몰아 다가갔다. 그는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군주가 말에서 내려 도랑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다. 군주는 쉬고도 싶고 몸도 안 좋아 사과나무 아래 앉았고 토올이 그의 곁에 머물렀다. 토올이 오랫동안 군주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는 모습을 군주가 울기 시작한 듯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을 토올에게 내미는 모습을 로스토프는 질투와 후회를 가슴에 품은 채 멀리서 보았다.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었어.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그리고 군주의 운명에 대한 동정의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완전한 절망 속에 자신이 지금 어디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말을 몰았다. 자신의 나약함이 이 비애의 원인이라고 느끼면서 그의 절망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군주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것은 군주에게 자신의 충성을 내보일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말을 돌려 황제를 보았던 곳으로 서둘러 되돌아갔다. 그러나 도랑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마차들과 에키파시들만 지나다녔다. 로스토프는 한 수송병으로부터 쿠트조프의 사령부가 그곳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있으며 수송 대열이 그곳으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스토프는 그들을 뒤따라갔다. 그의 앞에는 쿠트조프의 조마사가 덮개를 씌운 말 여러 피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다. 조마사 뒤로는 진마차 한 대가, 진마차 뒤로는 청 달린 모자를 쓰고 반 외투를 걸친 안장다리의 늙은 하인이 따랐다. 티트, 어이 티트, 조마사가 말했다. 왜? 노인이 무심하게 대꾸했다. 티트,
탈곡이나 하러 가시지. 에이 멍청한 놈 퇴. 노인은 화가 나서 침을 탁 뱉고 말했다. 묵묵히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똑같은 농담이 되풀이 되었다. 오후 4시가 넘었을 때 전투는 모든 지점에서 패배로 종결되었다. 100문이 넘는 대포가 프랑스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버시비셰프스키와 그의 군대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다른 종대들은 병력을 절반 정도 잃고 무질서하게 혼잡한 무리를 이루어 퇴각했다. 랑주론과 도트로프의 부대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서로 뒤섞여 아우게스트 마을에 있는 못 부근의 둑과 제방에 빼곡히 모여 있었다. 5시가 지나자 프랑스군의 일방적인 맹렬한 포격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아우게스트의 둑 근처뿐이었다. 프랑스군은 프라첸 고지의 비탈에 수많은 포대를 배치하고 퇴각하는 아군 부대에 포화를 퍼부었다. 후위대에서는 도트로프와 여러 사람들이 대대를 모아 아군을 추격하는 프랑스 기병대에 맞서 방어 사격을 하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아우게스트의 좁은 둑 위에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 모자 쓴 방학간 노인이 손자가 루바시카의 소매를 긋고 바가지로 펄떡이는 은빛 물고기를 떠올리는 동안 낚싯대를 쥐고 평화로이 앉아있던 그 둑 위에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 털모자를 쓰고 파란 웃옷을 입은 모라비아인들이 말 2마리가 끄는 짐수레에 밀을 싣고서 평화롭게 지나갔다가 밀가루를 온통 뒤집어 쓴 채 하얀 짐수레를 끌고 되돌아가던 그 둑 위에서는 이제 그 좁은 둑 위에서는 죽음의 공포로 추악한 몰골이 된 사람들이 치중차와 대포 사이에서 말 아래와 바퀴 사이에서 북적대며 서로를 짓누르고 죽어가고 똑같이 죽음을 맞을 뿐인데도 고작 몇 걸음 더 가기 위해 죽은 사람을 다 넘고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이 빽빽한 물이 한가운데로 10초마다 공기를 가르며 포탄이 쿵 떨어지거나 유탄이 폭발하여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죽거나 피를 뒤집었었다. 팔에 부상을 입고 자기 중대의 병사 10명과 함께 걸어서 이동하고 있던 돌로프와 말을 탄 연대장이 연대 전체의 생존자였다. 돌로프는 이미 장교였다. 그들은 군중에 떠밀려 둑 입구로 들어섰다가 사방에 짓눌려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앞쪽에서 말이 대포 아래 깔려 사람들이 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탄 하나가 그들 뒤에 있던 누군가를 죽였고 또 다른 포탄이 앞쪽에 떨어져 돌로프에게 피를 튀겼다. 무리는 필사적으로 서서히 나아가다가 주춤하고 또 몇 걸음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었다. 이 100걸음 거리만 통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2분만 더 이렇게 있다가는 틀림없이 죽고 말 거야. 저마다 그렇게 생각했다. 무리 한가운데 서 있던 돌로프가 병사 2명을 넘어뜨리고 두 가장자리로 달려가더니 못을 뒤덮은 얼음 위로 뛰어내렸다. 방향을 틀어. 그는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얼음 위를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쳤다. 방향을 틀라니까. 그는 대포를 향해 외쳤다. 안 깨져. 빙판은 그를 지탱하긴 했지만 푹푹 꺼지고 쩍쩍 갈라졌다. 대포나 사람들의 무리는커녕 그 한 사람의 무게만으로도 금방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슬그러 몰려들었지만 빙판에 올라설지 말지 망설였다. 둑 입구에서 말을 멈추고 서 있던 연대장이 손을 들고 돌로프를 향해 입을 열었다. 갑자기 포탄 하나가 물 위로 아주 낮게 휙 날아와서 모두 몸을 숙였다. 무언가가 축축한 것 속에 철퍼덕 떨어졌고 뒤이어 장군이 말과 함께 피의 웅덩이로 쓰러졌다. 누구도 장군을 일으킬 생각은커녕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빙판으로 가. 빙판을 지나라니까. 어서 가. 방향을 틀어. 내 말이 안 들려. 빨리 가. 장군에게 포탄이 떨어진 후에 갑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왜 외치는지 모르는 무수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둑에 들어선 뒤쪽의 대포들 가운데 하나가 빙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둑에서 병사들의 무리가 얼어붙은 못 위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앞쪽에 있던 한 병사의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져 한쪽 발이 물속에 쑥 빠졌다. 그가 몸을 바로 세우려 하자 허리까지 빠졌다. 가까이 있던 병사들이 머뭇거렸고 대포 수송병은 말을 세웠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빙판으로 가. 왜 멈춘 거야? 전진, 전진. 무리 속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렸다. 대포를 에워싼 병사들은 방향을 돌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들에게 주먹질을 해대했다.
말들이 기슭에서 걸음을 뗐다. 보병들을 지탱하던 빙판이 거대한 조각으로 내려앉으면서 빙판 위에 있던 40명가량의 병사들이 서로를 물에 빠뜨리며 누구는 앞으로 누구는 뒤로 내달렸다. 포탄이 여전히 슉슉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날아와 얼음 위로, 물속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주 둑과 못과 기슭을 뒤덮은 무리 속으로 쿵쿵 떨어졌다. 19. 제1군의 마지막 글입니다. 프라첸 고지에 두 손에 깃대를 진 채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은 피를 흘리며 누워 자신도 모르게 아이처럼 나직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신음을 그치고 완전히 잠잠해졌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몰랐다. 불현듯 그는 자신이 살아있으며 머릿속에 타는 듯하고 무언가를 쥐어뜯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이제껏 알지 못하다가 오늘에 본 그 높은 하늘은 어디 있는가? 그의 머리에 떠오른 첫 생각이었다. 이런 고통도 전에는 몰랐지.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가까이 다가오는 말 발굽 소리와 프랑스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떴다. 위에는 또다시 변함없는 높은 하늘과 훨씬 더 높이 올라 떠다니는 구름들이 있었다. 구름 사이로 푸르른 무한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말 발굽 소리와 목소리로 비추어 그에게 다가와 멈춘 듯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을 타고 다가온 사람은 나폴레옹과 그의 두 부관이었다. 보나파르트는 전장을 돌아보며 아우구스트 뚝을 포격하는 포병 중대를 강화하도록 마지막 명령을 내린 뒤 전장에 버려진 사상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나폴레옹은 전사한 러시아 척탄병을 보면서 말했다. 그 척탄병은 추위에 얼어붙은 한 팔을 멀리 뻗은 채 얼굴을 땅에 쳐박아 검해진 뒷덜미를 드러내며 엎어져 있었다. 더 이상 포탄이 없습니다, 폐하. 그때 아우구스트를 포격하는 포병 중대에서 온 두관이 말했다. 예비 부대에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시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고 말을 몇 걸음 움직이다가 그의 곁에 버려진 깃대와 함께 고개를 젖히고 쓰러져 있는 안드레이 공작 위에 멈춰 섰다. 여기 아름다운 죽음이 있군. 나폴레옹이 볼콘스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것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며 그 말을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폐하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말은 마치 파리가 붕붕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나마 곧 잊었다. 머리가 타는 것 같았다.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저 위 아득히 높고 영원한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의 영웅 나폴레옹임을 알았다. 그러나 이 순간 구름이 달려가는 저 높고 무한한 하늘과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 나폴레옹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였다. 누가 자기 위에 서 있든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이 순간 그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이 그의 위에서 멈춰주어 기뻤다. 이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이제는 그가 너무도 달리 이해하게 된 까닭에 그토록 아름답게 여겨진 삶으로 자신을 되돌려 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어떤 소리라도 내려고 온 힘을 모았다. 그는 힘없이 한쪽 다리를 꿈틀거리며 아주 처근하게 느껴지는 가늘고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아, 살아있군. 나폴레옹이 말했다. 이 청년을 야전 의무실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한 뒤 나폴레옹은 모자를 벗고 미소 띤 얼굴로 승리를 축하하며 황제에게 다가오는 란 원수를 향해 앞으로 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들것에 실리고 운반될 때 충격을 받고 야전 응급치료소에서 상처 부위를 검사받고 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진 끔찍한 통증에 의식을 잃었다. 날이 저물 무렵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 다른 러시아 장교들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질 때에야 그는 정신이 들었다. 이동하는 동안 다소 기분이 개운해져서 주위를 둘러보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있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처음 들은 말은 다급하게 찌꺼리는 프랑스군 호송 장교의 말이었다. 여기서 멈춰야 해. 폐하께서 곧 지나가실 거야. 포로가 된 이 신사들을 보시면 만족하실 거야. 오늘은 포로가 너무 많아. 거의 러시아군 전체야. 그러니 폐하도 진절머리를 내실 거야.
다른 장교가 말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 황제의 근위대를 지휘했다지? 첫 번째 장교가 하얀 근위기병 군복 차림에 부상당한 러시아 장교를 가리키며 말했다. 볼콘스키는 베테르부르크의 사격에서 만난 적이 있는 레프닌 공작을 알아보았다. 그의 곁에는 역시 부상당한 근위기병 장교인 19살의 풋내기 청년이 있었다. 질주에 달려온 보나파르트가 말을 세웠다. 누가 스님인가? 그가 포로들을 보고 물었다. 대령인 레프닌 공작의 이름이 불렸다. 당신이 알렉산드로 황제의 근위기병 연대를 이끈 지휘관이요? 나폴레옹이 물었다. 나는 기병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레프닌이 대답했다. 당신의 연대는 자신의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했소. 나폴레옹이 말했다. 위대한 사령관의 칭찬은 병사에게 최고의 상입니다. 레프닌이 대답했다. 기꺼이 당신에게 찬사를 건네오. 나폴레옹이 말했다. 당신 옆에 있는 이 청년은 누구요? 레프닌 공작은 스오텔렌 중이라고 밝혔다. 그를 보고 나폴레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와 싸우러 나서기에는 너무 어리군. 젊음이 용맹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오텔렌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대답이군. 나폴레옹이 말했다. 젊은이, 당신은 크게 성공할 것이요. 안드레이 공작도 포로라는 전리품의 완성도를 위해 황제의 눈에 띄는 앞쪽에 운반된 만큼 그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나폴레옹은 벌판에서 안드레이 공작을 본 것을 기억한 듯 그에게 말을 걸며 청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볼콘스키는 나폴레옹의 기억에 그러한 호칭으로 처음 각인되었던 것이다. 당신이요 청년? 그러니까 당신이 그 청년이요? 나폴레옹이 안드레이 공작에게 물었다. 기분이 어떻소 나 용사여? 5분 전만 해도 자신을 운반하는 병사들에게 몇 마디 건넬 수 있었던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 나폴레옹에게 시선을 똑바로 향한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이 순간 그에게는 나폴레옹을 사로잡은 모든 관심거리가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자신이 보고 헤아리게 된 저 높고 공평하고 선한 하늘에 비하면 이 저급한 허영과 승리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는 자신의 영웅 자체가 너무도 졸렬해 보였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심한 출혈로 인한 쇠약과 고통과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감이 마음에 불러일으킨 준엄하고 위대한 일련의 상념에 비하면 참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쓸모없고 하찮게 여겨졌다. 나폴레옹의 눈을 쳐다보며 안드레이 공작은 위대함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생의 보잘것없음에 대해 그리고 산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던 죽음의 한층 더한 보잘것없음에 대해 생각했다. 황제는 대답을 기다리다 못해 고개를 돌렸고 자리를 떠나며 지휘관 중 한 사람에게 말했다. 이 신사분들을 잘 보살피고 내 막사로 데려오시오. 내 주치 라레에게 저들의 부상을 살펴보게 하시오. 그럼 안녕히 레프닌 공작? 그러고는 말을 움직여 빠르게 앞으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자기 만족과 행복의 광채가 어려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을 운반할 때 그들의 눈에 띈 마리아 공작 영예가 오빠에게 걸어준 작은 황금 이콘을 목에서 벗겼던 병사들은 황제가 포로들을 대하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고는 부랴부랴 이콘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누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걸어주었는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군복 위 가슴팍에 가느다란 금사슬이 달린 이콘이 놓여 있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가 그토록 다감하고 경건하게 걸어준 작은 이콘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누이에게 보이듯 그렇게 분명하고 단순하면 좋으련만 이 생에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 그 후에 저기 관 너머에서는 무엇을 기다릴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난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할까. 하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하지? 내가 말을 건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위대한 전체인지 무인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불분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힘?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아니면 누이가 이 부적 주머니 안에 넣고 꿰매준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의 보잘것없음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극히 중요한 무언가의 위대함 외에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다시 참기 힘든 통증을 느꼈다.
열에 들던 상태가 점차 심해져서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아내와 누이와 장차 태어날 아들에 대한 염원, 전투 전야에 경험한 부드러운 감정, 짝닮하고 보잘것없는 나폴레옹의 형상,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높은 하늘이 열에 들던 그의 생각의 주된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니시의 고리에서의 조용한 생활과 평온한 가정의 행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가 그 행복을 한껏 즐기고 있을 때 특유의 냉담하고 편협하고 타인들이 불행에 행복해하는 눈빛을 지닌 짝달마가 나폴레옹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자 의심과 고뇌가 시작되었고 오직 하늘만이 평온을 약속했다. 아침 무렵에는 모든 공상이 뒤섞여 의식불명과 망각의 혼돈과 암흑으로 한데 어우러졌다. 나폴레옹의 주치인 라레의 견해에 따르면 그런 상태는 쾌유보다 죽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서 병이 낫지 않을 겁니다. 안드레의 공작은 가망 없는 다른 부상자들에 섞여 주민들의 보호 아래 맡겨졌다.